네. 자, 오늘 출연자 바로 모셔서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이죠? 네. 시간 빨리 갑니다. 오늘은 또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한수석께서 보시는 최근의 이 거시적인 흐름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아니 이게 무역 그 관세 정책 폭풍이 한번 싹 지나가더니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글쎄.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어지간하면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감세 감세할, 얘기도 예. 자꾸 그쪽으로 갖다 붙이니까. 지금 그 세액 공제한도를 4만 달러까지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빨리 찬성해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예. 근데 이게 갖다 붙이기 또 나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만약 시장이 올랐으면 호재인데. 예. 약간 우리가 이 국채 입찰이 이거 오랜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늘상 있죠. 네, 늘상 있는 건데 또 이게 또 큰 금액이 아니고 네. 그렇게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이슈였나? 어. 네, 과거에 그러면은 국채 입찰 제가 예전에 기억났던 거는 좀 크게 한번 30년물인가 있었는데 그때 입찰 수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은 또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항상 시장은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네. 거죠. 근데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뭐 무디스에서 뭐 신용등급 네. 강등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뭐 또 투자라는 게 심리적인 게 이어지다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 현지에서. 그럼 이거 그럼 지금 우리 일단 매도할까? 한 곳에서 매도가 또 나오게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좀 의미적인 숫자는 이제 5%가 넘었다. 라는 좀 의미적인 숫자로 인해 가지고 좀 매도세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뭐 촉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어쨌든 좀 영향을 아예 안 미치지는 않았고 네. 뭐 트리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그 스티븐 문누신 전 재무장관이잖아요. 지금. 스티브 머누신 예. 일기 때 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예, 이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다시 또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지금 이제 무역 불균형보다도 예산 적자가 더 큰 문제다. 머누신이. 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에서 그냥 흘려 들어올 법한 내용인데도 이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자체도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정책이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정부 그러면 이자 비용 늘어나고 그렇죠. 지금 정부 예산 적자 더 커지고 어제 예. 재무부에서 얘기를 한 게 최근에 이제 1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발언을 예. 한번 하긴 예.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한 배경도 보자면은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예. 이제 10년 이상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가 있었고 금리 높아가지고 이자 비용 높잖아 예.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부채 상환 비용 증가 이게 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비용 증가하는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의회에서 재정 지출 조정 실패했던 거 그게 있었는데 일단 이건 다 예상하긴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다 예상하긴 했잖아요. 뭐 소장님도 워낙 시장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근데 이제 강등이라는 거가 딱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게 엮여 있지 않았나? 그러면은 3대 신용평가사 이제 다 강등을 했는데 뭐 이제 S&P 같은 경우에 11년도에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 보시면 뚝 떨어진 게 좀 월봉으로 보면 뚝 떨어진 게 그때 당시에 시장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피치가 23년도에 있고 그다음에 3대 신용평가사 등급 강등의 다 공통점이 뭐냐? 재정 적자 확대,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정치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 신용도 좀 떨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뭐 카타르에서 얘기했던 것도 툭 튀어나온 것도 이게 시나리오가 연결돼서 그렸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동하잖아요, 이게 네. 초점이.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좀 국채금리 5%, 그다음
뭐 재정 적자 이거에 좀 맞춰지지 않나. 사실 그래서 도지가 탄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것들을 줄여서 좀 곳간 채우려고 했던 이유였기 때문에 좀 그런 이유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랄까 이게 시장이란 게 늘 그렇잖아요. 보면 뭐 시장이 섰다 하는 얘기는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판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고 시장이 서는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펀더멘털과 어떤 뉴스의 흐름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사겠다와 그래서 나는 팔겠다가 이제 부딪힌다고 봐야 되니 네. 예, 여기서 그리고 지금 최근 한 며칠 쭉쭉쭉 올라온 거를 갖다가 이제 시황을 뭔가 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지스럽게 이제 만들어 갖다 붙인 거죠. 무디스 다 알던 얘기 아니야? 뭐 새삼스러운 거 없잖아. 새삼스러운 거는 크게, 없잖아. 네. 그래서 올라갔잖아.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또 뭐 한 5%, 뭐 4.5% 살짝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다시 내려오니까 아니 그쯤 되니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또 매수세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툭툭툭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게 진짜 금리가 치솟아 버리면 지금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뭐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설명할까 싶기도 한 게 또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너무 팽팽하게 가운데 하기야 늘 이걸 갖고 진짜 초를 다투고 분을 다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든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한수석은 시장에서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최대한 또 돈 되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보실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또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심플하게 지수를 갖다가 사든지 파는 그 단순한 상품을 가지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라면 네. 근데 이거는 뷰에 따라 다른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우상향은 할 장기 거라고 우상향? 네,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온 것도 있긴 했었잖아요. 최근에 관세 때문에 하락하고 관세 때문에 다시 상승하고. 그럼 지금 뭐 저는 최근에 조정 나온 거 보면은 이거 크게 조정이 나왔나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정이 또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한도 협상 또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셧다운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잡아볼 만하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나기는 피하고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들어가 볼 만하다. 네. 한번 관망 정도도 아니고 들어가 볼 만하다. 네. 근데 이제 지수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고 저는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도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줄 알았는데 GPU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PU 수요가. 네, 이번에 그 대만에서 예. 컴퓨텍스 2025를 엔비디아 젠슨홍이 직접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웰 같은 경우에 또 발표를 하면서 저는 들었던 느낌들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그 얘기를 했죠. 인터뷰하면서 콜로서스 2를 다시 그러니까 만들고 있다. 이게 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완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콜로서스 2요? 네, 그러니까 콜로서스 테네시 멤피스 쪽에 있는 네. X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XAI가 그록이 있잖아요. 네. 그록을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 건데 현재 콜로서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개 정도 있어요. GPU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이거 20만 개로 구해가지고 네. 만든 게 콜로서스 1인데 네. 이번 연도 초에 제가 갑자기 그 행사 하나 있었는데 엔비디아 젠슨홍이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라고 그 행사. 그때 네, 그때. 네, 예. 그때 XAI에 대해서 한번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 이 슈퍼컴퓨터 만드는 거 남들은 3년, 5년 걸리는데 일론 머스크는 거의 뭐 몇 개월 안에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콜로서스 1이에요. 아하. 20만 개로. 네.
근데 이게 콜로스 2는 어느 정도냐면 100만 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20만 개에서 추가 80만 개, 100만 개가 아니고요. 20만 개 따로, 100만 개 따로입니다. 그럼 120만 개예요. 총 캐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콜로서스고요. 그러면은 이 콜로서스 100만 개 GPU를 가동시키려면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 규모입니다. 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이게 메가와트시가 아니고. 필요한 전력이. 네, 기가와트시 규모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테슬라 메가팩을 멤피스 쪽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하나 떴는데 그거 보여주시면 168개를 공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다 세봤습니다. 이거를. 네. 메가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봤는데 아, 저 메가팩 네. 168개. 네, 네. 네, 저게 168개였는데 168개 테슬라 메가팩 용량을 계산을 하면은 한 개당 저장 용량이 3.9 메가와트시고 출력이 1.9 메가와트시거든요. 그러면은 저장 용량을 3.9 메가와트시에서 곱하기 168을 하면은 655 메가와트시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총 그냥 저장 용량이. 네, 가구 진짜 몇만 가구를 그냥 공급할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저 정도면. 네.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 이거를 왜 저쪽에다가 메가팩을 놨느냐라는 걸 봤을 때 아 이거 콜로서스 진짜 진심이긴 하다. 진심이긴 하다. 이거 진짜 100만 개 돌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엔비디아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쭉 그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xAI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어제 하나 뉴스가 나온 게 그 오픈 AI가 그 데이터 센터 지금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16억 달러 조달 완료했습니다. 이게 텍사스에 지어지고 네.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총 2개에서 8개 건물로 확장을 예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15년 동안 임대 계약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스타게이트 원래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타게이트 규모의 일환인 거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자금 조달했기 때문에 그거 이거 어디다 쓸 것이냐. 건물 원래 2개에서 8개 동으로 확장되면은 데이터 센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GPU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블랙엘 울트라 저는 좀 품절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경쟁인데 성능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글 I/O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가 있었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BO3를 발표했는데 이제 편집자들 다 죽었겠다. 이거 그리고 그 정도예요? 필요 없다는 네. 얘기예요? 네, 이게 그 영상에서 가장 인공지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피지컬적인 요소를 어떻게 넣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 물이 튀기는 거나 아니면 유체역학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커피를 흔들 때 물이 어느 방향으로 물리적으로 흔들리느냐 예, 이런 예. 것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AI가. 네. 그래서 사실 어색한 부분들이 물의 흐름들이나 예. 아니면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붓고 양파를 볶는 이런 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예. AI 입장에서. 네, AI 입장에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 근데 어제 발표한 영상을 제가 봤을 때 구글 I/O에서는 저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해내려면 네. 사실 수십 배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예. 이제 딸깍하면 끝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걸 돌리려면 또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저는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서 창출하는 구글이나 또 뭐 메타라든지 테슬라 콜로서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콜텍스 2도 그렇고요. 저는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동력들이 있는 거죠. AI로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그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다시 지속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네. 분명히 악재인 거고 실제로 또 젠슨항이 밝힌 게 중국에서 지금 4년 동안 그 엔비디아 칩 점유율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은 하겠지만 이 성장률 자체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화웨이 어센드 칩이거든요. 어센드 칩. 네. 예. 왜냐면은 자꾸 수출 처음에는 어센드가 물량이 안 나왔어요.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근데 중국은 딱 이거예요. 보조금으로 그냥 살포하자.
이 목적이 되게 큰데 네. 중국은 가능하죠 또 그렇게.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현재 내부 상황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체제를 흔들려는 것도 그렇고 이번 관세에서 저는 가장 큰 게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체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민감한 거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 네. 근데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센드 칩이 처음에는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일단 우리는 40% 나오면은 사업성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적자 나면은 큰일 나는데 이런 입장이라고 네. 했을 때는 중국은 40% 나와도 일단 뽑아내. 보조금 줄게. 그렇게 수율이 낮게 나와도 낮게 나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약인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수율이 올라오잖아요. 네. 계속 예. 수정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어센드 칩 같은 경우는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화웨이 어센드 칩. 근데 엔비디아의 위상을 저는 꺾을 수 있을까라는 건 좀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지금 왜냐면- 미국의 최근 조치가 그 화웨이 칩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그것도 하여금. 맞죠.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이제 있는데 중국의 수출 자체도 네. 다시 한번 통제한다는 거죠. 저성능 반도체도 네. 네. 수출도 걸어버린 거 원래 H20까지는 됐는데 네, 네. 이게 원래 H20을 중국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저사양. 이거 H100, H200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저성능으로 만들어서 고성능 말고 이거 그럼 수출할게요. 라고 해서 나온 게 H20인데 네. 이것도 좀 통제를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거죠. 이것도 안 되니까 RTX 40 시리즈. 그래서 RTX 40 시리즈가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2개씩 사서 가면은 비행기표 뽑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왜냐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또 H20이 안 되니까 RTX 가져오면 또 그 안에서 네. 팔면은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어센드 칩으로 자립하려는 거는 맞지만 중국 매출 비중보다 지금 총캐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블랙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기 물량이 워낙 많다. 대기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쿠다 생태계 때문에 엔비디아 개발자들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안드로이드 쓰시지만은 애플의 생태계가 되게 공고한 게 뭐냐면 아예 폐쇄적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안드로이드, 내 어플, 공인인증서, 은행 다 여기 깔려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로 다 깔려 있는데 딴 데 넘어가서 이걸 또 새로 시작한다? 근데 누가 먼저 할래? 처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저는 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쿠다가 지금 표준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표준 제덱처럼. 그래서 저거는 저는 좀 아직 깨트리기는 어렵다. 그냥 성능은 다 좋은 것들 많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 컴퓨텍스 2025에서도 저는 좀 굉장히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커지는 거에 주목하면은 또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해를 중국에서는 좀 잃을 수는 있지만 예. 미국하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국의 매출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2,62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71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5,500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74,500원.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유증 규모 확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호가에서는 1%가량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84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4%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7,000원.
KB금융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46,500원이고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현재 글쎄 앞서서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KB금융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2.6%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호가 1%가량 하락 예상되고요. 32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1% 하락 예상됩니다. HLB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3,400원, 에코프로가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4만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6만 5,500원이고요. 휴재 1.5%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6% 강세 보이면서 2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사흘 만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6만 500원. 펩트론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9,500원. 파마리서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1%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8,200원. 그리고 클래시스 2%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간밤 금 가격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고 비트코인 10만 8천 달러 넘어선 거 확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넘어섰다. 12만 달러? 예, 이게 주식하고 이제 채권, 그러니까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뭐 달러 약세 이 가운데 금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네요. 진짜 요즘 제일 부러운 게 제 조카들 많은 중에 코인 갖고 한 번씩 이모부를 놀리는데 이모부 뭐 전문가라면서요 이러면서 살살 놀려요. 코인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나요 이러면서 언제 샀는데 했더니만 깜놀할 만한 가격으로 뭘 모를 때는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사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시장 분위기 편승해서요. 야, 근데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가 저렇게 잘 버틸까요? 실제 뚜껑 열어서 저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뭐 산다면은 이거는 뭐 진짜 그때는 진짜 환율하고 엮어서 보는 그 시각도 일리가 있겠네요. 야, 이거 환율 이거 재밌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국내 뭐 경제지에서도 아예 대놓고 그 미국과 한국 사이에 환율 관련한 협상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다면은 지금은 오늘은 NDF 시세 봐서 여기가 또 월간 기준선이고 근데 문제는 1360원입니다. 어차피 1400원 깨지고 내려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뭐 1380 그다음 1360인데 1360원도 깨지면 이거는 진짜 자세 고치고 다시 한번 판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큰 그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와, 이 가운데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눈앞인 상황에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어요. 네, 했어요.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한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어딘가로 쏠린다는 어딘가로 거고. 간다는 얘기. 한수 예. 코인 갖고 계시죠? 네, 많이 갖고 계시죠? 아니에요. 많이 안 갖고 있어요. 많이 안 갖고 네. 있어요. 혹시 저 화요일 날 오후 한 3시 좀 못 돼서 저 코스트코 양재점 근방에 오셨던가? 사이버 트럭 몰고? 아닙니다. 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강남권에서 돌아다니는 사이버 트럭은 그 한 치과 네. 그래요? 예, 아니 미로 시작하는 치과 사이버 트럭 그랬구나. 확률이 높아요. 예. 그 사이버 트럭이 바로 신호대기한테 바로 앞에 있길래 저 한용희 수석인가 싶어서 깜빡이 켜고 한번 가서 한번 볼라 했지. 지금 들어오는 사이버 트럭은 FSD,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거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오토파일럿이 안 좀 돼요. 그리고 FSD 되는 네. 걸로. 저는 오토파일럿도 안 돼요. 기본도. 아. 왜냐면 미국 쪽에서 네네네. 수입을 해서 가져오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굳이 지금 그걸 아니 그 테슬라 회사 좋은 거라는 거는 제가 한수석 나올 때마다 설명 들으면서 점점 이제 공부가 되고 네. 이제 됐는데 주가가 애매한 데 왔어요. 그동안 한번 쭉 밀렸던 거에 딱 절반 왔거든요. 네. 절반 와서 이렇게 쿵쿵쿵쿵 막히더니만 어제 이제 같이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한번 통화해보니 뭐랍니까? 이제 도지는 안 가겠대요. 머스크 형이. 예, 지금 도지는 이제 통화하시죠, 일정은 서로. 다 얘기해줬죠. 이제 뭐 원래 6월까지가 마지막이고 이제 주 1회 정도
뭐 나가는 걸로 하고 주 1회 나머지는 정도? 테슬라에 다 집중하겠다. 그래서 테슬라 이사회에서 이제 CEO 자리 물색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 이제 선거였던 게 어제 인터뷰 CNBC 인터뷰에서 5년 동안 테슬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 동안 테슬라 그러니까요. CEO로 남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일단락이 됐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제 좀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 뭐 네.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중요하게 말씀을 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왔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정도까지? 네, 왜 아, 그러냐면 영상 지금 네. 따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안 보내드렸나요 혹시? 예, 이거입니다. 이거, 아. 네, 그래서 밑에 자막을 보시면은 이제 옵티머스는 자연어로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 학습 중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쓰레기통 집어넣는 거. 조금만 천천히 보시면 쓰레기 바퀴로 이렇게 쓰레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키친타올을 찢는 거고, 저 명령어입니다. 그다음에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있는 음식물 휘저라는 명령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우리 다 청소기 돌리잖아요. 청소기 저거를 이제 FSD로 학습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모델 X 부품인데 그냥 저렇게 맞는 곳에다 넣어라. 그다음에 캐비넷 열어 하는 명령어고요. 네,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커튼 닫는 거 이렇게 쭉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온 거거든요. 와, 근데 아까 이게? 키친타올 뜨는 것도 아니 우째 엄청 지금 섬세하네요. 저 휴머노이드 제가 하고 있는 동작이 근데 지금 영상을 잠깐만 영상을 보시면 지금 뭐냐면 지금은 영상이 사람 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저거를 VR을 끼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네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따라한 학습해서 거예요. 네가 목적에 맞춰서 해봐. 비슷한 시나리오를 주고 똑같이는 아니고. 어쩐지 좀 사람의 모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게 예. 학습된 거기 때문에 이제 뇌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좀 고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은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왔다? 제가 근데 이 저 영상 근데- 저희 개장하고 좀 네네, 더 봐야 그럴까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무디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후 미국의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그리고 채권, 달러 쪽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오는 양상이었고 오히려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자금이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는 흐름이 좋았는데 글쎄 오늘은 일단 미증시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한 모습이었죠.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2615. 그리고 코스닥도 0.4% 내림세로 72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55,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4% 하락으로 199,900원. 다시 한번 20만 원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강부합권으로 27만 8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8%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1% 하락입니다. 지금 18만 6,300원이고요. KB금융도 1.3% 내림세로 9만 6,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이고요. 기아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9만 200원. HD 현대중공업도 1.5%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0.7%가량 하락합니다. 32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0.4% 떨어집니다. 8만 7,500원. HLB가 0.5% 상승하죠. 5만 3,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6% 하락으로 4만 75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7% 하락합니다. 지금 26만 5,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휴젤이 지금 1.3% 내림세 36만 1,250원. 팩트로는 올라갑니다. 20만 8,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0.9% 하락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8% 떨어지면서 10만 7,300원이고요. 클래시스도 내림세입니다. 5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장한 지 한 2분 지난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또 이제 바이러스 확산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종목들 더 바이오메드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7,600원. 랩지노믹스도 4.5% 상승합니다. 2,74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엑세스바이오도 4.5% 상승합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올라가고요. 진매트릭스도 3% 올라갑니다. 녹십자 MS도 2.7% 상승 중이고요. 세니젠, 시젠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시젠이 32,400원이고 휴마시스도 2% 올라갑니다. 1,53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제놀루션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공 쪽에서 지금 한진칼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만 8천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도 3.4% 올라갑니다. 22,650원. 아시아나항공도 1% 올라갑니다. 9,860원. 제주항공도 1% 상승이고요. 진에어 티웨이 항공도 각각 주가 9,140원, 2,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도 좋고 오늘은 뭐 코로나 쪽 그리고 진단키트 쪽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STO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다날, 한국정보인증 각각 3%, 6%, 7% 올라갑니다. 한국정보인증이 6,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날도 3,490원. 그리고 위메이드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톤, 핑거 다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종목 자체가 음봉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좀 빠르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08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9억 원, 573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0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9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10원 20전 하락한 1,37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예. 아무래도 그 5월 5일, 5월 6일 그 어린이날 때 우리 쉴 때 있었던 그 일이 그냥 일회성 해프닝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특히 환율 돌아가는 게. 네. 그리고 뭔가 이거 달러가 무너지는 양상의 달러 약세는 아니겠으나 미국 쪽에서 원하는 건 그냥 달러 약세인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예, 달러 약세,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축통화 예, 지위는 예, 유지하고 달러 약세. 이걸 그걸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제 최근에 네. 주도권을 쥐면서부터 그 부분에 자꾸 이렇게 혼선이 와가지고 헷갈리고 있는데 그렇고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진정한 속내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한 1,360원 정도 갔을 때 어떤가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 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발표 소식 나오니까 그룹주들이 엄청 올라가요. 많이 올라요, 또. 예, 지금 뭐 삼성물산이 8% 올라가고 네.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호텔신라, 삼성카드 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 아까 저 옵티머스 그거 하는 거 듣고 아까 또 우리 그로스 리서치 또 보고서 하나 나왔던데 그것도 재밌어서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빨리. 옵티머스.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어디 허리에 담이 왔나? 서 있는 게 누가요? 은거주춤해요. 옵티머스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못 서 있나? 중심 잡으려면 저렇게 좀 은거주춤이 낫긴 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저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사실 저렇게 저 자세가 앉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는 동작이 전부 내가 집에서 하는 동작이야. 그렇죠. 근데 저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저 뭐 치우고. 시간이 느려도 저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높을 때는 사지 않는 게 높을 때는 좋다. 사지 않는 그래서 게. 저도 오랜만에 나왔지만은 지금 330달러보다는 네. 200 후반대 항상 말씀드린 건 저는 한 200 후반대 뭐 이렇게 낮을 때 너무 급등했을 때 사면은 또 지금 새로 보신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기회는 옵니다, 항상.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시지 마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가 소장님이 롤모델이래요. 아, 그런가요? 아, 그래. 아니,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속으로 뜨끔했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내가 집에서 하는 걸 다 하지 싶어가지고. 옵티머스 소장님이 롤모델. 바쁠 때는 제가 또 옆에서 뽑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뭐가 된다고. 아유, 재밌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 보고서 한번 듣고 싶은데. 아, 네네. 그로스 리서치. 네. 예.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제 산업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라면에 대해서 좀 라면. 써봤습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삼양식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농심이요? 네,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농심하고 사조동화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라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조동화원에서도 라면이 나옵니까? 제분입니다. 제분. 네, 밀가루. 밀가루 시장의 낙수 효과를 생각을 예, 하고 예. 있는데 일단 한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뚜기 주가랑 삼양식품 주가랑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같은 글쎄, 라면 만드는 글쎄, 데인데 글쎄. 그거부터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데 네. 삼양식품은 점차 해외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뚜기는 내수가 90%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희비가 교차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라면인데 한국은 라면 강국이죠. 1인당 섭취량이 글로벌적으로 2위입니다. 한 70몇 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 내부에서는 라면은 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개척할 게 어딨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국내는 큐가 제한적입니다. 이 양이 제한적인데 해외는 양이 몇 배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적인 면에서도 해외로 나갔을 때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을 또 볼게요. 예. 실제로 코스트코나 아마존에서 파는 라면을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1.5배에서 2배는 비쌉니다. 2배는 비쌉니다. 오. 그래서 이게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마트에서 가격을 봤을 때 환율로 계산을 하면 개당 2,000원 정도 하죠. 우리나라는 뭐 1,000 얼마 하잖아요. 이제. 예. 네, 굉장히 좀 비싼 축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2024년 라면 수출 규모가 YOY 기준으로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12.5억 달러.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우상향을 쭉 하고 있죠. 1위는 수출 국가가 어디냐? 중국, 2위가 미국. 근데 미국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라면이 수출을 많이 하느냐? 콘텐츠 때문이죠. 한류 콘텐츠 때문에. 이게 방탄소년단 지민이 삼양의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불닭 챌린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 그 할리우드, 그러니까 미국 래퍼들이나 아니면 뭐 카디비라든지 이런 스타들이 이제 불닭볶음면을 먹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SNS 상에서 또 핫해지게 된 거죠. 그럼 나도 먹어볼까? 나도 먹어볼까? 그래서 미국 수출액이 24년도에 YOY 기준으로 7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본 라면의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은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죠. 10%.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관세 10%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라면 경쟁 국가들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수출 강국에서 여기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라면 기업들이 관세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해외 공장이 좀 있습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LA 라면 공장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1공장 옆에 2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물량을 쭉 밀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밀양 공장이 굉장히 크게 지어지고 있는데 수출 물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브랜딩으로 간다. 이런 목적이겠죠. 왜냐?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근데 오뚜기는 90% 내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경향. 이게 조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내부에선 포화 상태인데. 그럼 해외에 어떻게 갈까? 이게 좀 문제인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게 원래 아시아 음식이라고 했을 때는
일식하고 중식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한식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미쉐린이나 뉴욕 쪽에서도 보면은 한식으로서 미쉐린 스타를 받는 식당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뉴욕 쪽에서도. 그러면은 한식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형성이 된 거죠. 일식, 중식 말고도 한식이라는 거. 그래서 글로벌 라면 수요에 대해서는 한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식 자체가 좀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심은 일단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사조동화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사조동화원이냐라는 걸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5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총이 한 8조 넘어가요. 근데 사조동화원이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 55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총이 1,700억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저도 예전에 불닭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높아진 주가는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왜 사조동화원이냐? 알려지지 않은 K라면 수혜주라고 저희가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 네. 사조동화원은 이 제품에서는 좀 강자입니다. 그래서 제품 부분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66%인 거죠. 그러면 5, 6에 30 하면은 300억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 연도에는. 그러면은 K라면의 호황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내 제분 산업은 총 3개 회사가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조동화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이 3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라면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밀가루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 봤을 때는 예. 수입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들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삼양식품도 계열사가 있기는 해요. 이게 삼양제분이라고. 근데 공급 능력을 봤을 때 저희가 공시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봤을 때는 삼양식품이 지금 만들고 있는 라면에서 삼양제분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전체 밀가루 수요 중에 절반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은 외주 업체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분 수요에 대한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사조동화원은 매출의 30% 정도가 어디냐? 농심하고 삼양식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직접적인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목을 적어봤고, 그래서 사조동화원의 제분공장 가동률이 23년도에는 70%였는데 24년에는 76%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84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농심은 부산 수출 기지가 있고 삼양식품의 경우 밀양 2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완전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어느 정도 밸류를 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결국에는 농심하고 삼양식품 둘 다 이 수출 물량을 봤을 때는 증설을 하게 되면은 연간 12억 개 정도 추가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라면 한 개당 밀가루 한 1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밀가루 100g을 12억 개로 곱했을 때는 총 12만 톤의 추가 증설 능력이 12만 있는 거죠. 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분 쪽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예. 원래 삼양식품 하면 뒤따라오는 게 사실 불닭소스 S&D였는데. S&D도 있습니다. 근데 S&D도 많이 올랐죠. 많이 주가가 올라서 예. 사실 저희가 주가를 너무 높을 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좀 저희가 이걸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네네네네. 말씀드리지만. 왜냐면은 저희가 공부하고 그냥 소개를 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너무 높았는데 이게 또 들어가시면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D 좀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17,000원 이랬는데 지금 9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 저희가 탐방을 가려고 했는데 탐방을 좀 안 받아줘서 S&D? 네, 계속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소스 만드느라 바쁜가 보죠. 그렇겠죠, 사실.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 노보노디스크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뭐 CEO 교체 이슈까지 있고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그래도 양대 두 쪽 하면 노보노디스크하고 1111이잖아요. 네. 예. 저는 노보노가 최근에 CEO가 교체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왕자를 계속 뺏길 것 같다. 원래 노보노가 비만 치료제에서는 왕 이게 있었는데 네. 일라이릴리한테 계속 뺏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그 비만 치료제는 크게 단일 작용제 싱글
듀얼, 트리플, 단일 그 2중, 3중 작용제라고 불리는데 네. 이게 그 GLP-1이냐, GLPR이냐, 글루카곤이냐 이거에 따라 나뉩니다. 그럼 조합을 이거 3개 다 하면 3중 작용제. 우리 GLP-1하고 GIP만 할 거야. 위역제 펩타이드. 그러면 이게 2중. 아니 우리는 GLP-1하고 글루카곤 할 거야. 이게 2중인데 지금 3중 작용제 레타트로타이드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출시되면은 저는 기존 비만 치료제 시장 그냥 싹 잡아먹을 어느 것이다. 정도길래요, 효과가? 보통은 비만 치료제 체중 감량 효과가 한 14% 정도 되는데 레타트로타이드 같은 경우는 22%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임상에서 예, 나온 거고 예. 실제 출시는 해봐야 알겠죠. 예. 근데 이게 3중 작용제 같은 경우는 GIP랑 글루카곤이랑 GLP-1이랑 합치게 되면은 뭐냐면 이 글루카곤이 간 섬유화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 치료제, 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네. 이거에 대해서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모든 만성의 근원은 만병의 근원은 비만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이 키워드는 진짜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임상에서 나오는 이유들이 네이처 논문이나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비만 치료제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뇌, 췌장, 간, 뭐 어디까지 뭐 8개, 9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확장시키게 되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 치료제인데 근데 그 레타트로타이드한테 시장을 뺏긴다라고 하면 노보노디스크는 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보노디스크 주가 보시면 쭉 하락했던 거. 일라일리는 그래도 버티는 거. 최근에 3중 작용제 만드는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1분기에 상장을 했죠. 꽤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작용제를 누가 빨리 하느냐 아니면 저분자, 경구용 누가 빠르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일라일리는 저는 대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일라일리가 좀 교체되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